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대중 제재의 상징격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신제품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보했을지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 자립이 어디까지 왔는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1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제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을 넣은 스마트폰을 화웨이가 공개하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화웨이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성능이 더 좋다면서요. 네,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완전한 자립을 달성했다. 요즘 중국 언론들은 아주 화웨이의 신작 스마트폰인 퓨라 70 여기서 지금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시를 발표한 지 1분 만에 소비자들이 싹쓸이를 해서 1분 만에 완전히 다 팔렸습니다. 이것도 뭐 애국 소비의 일환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화웨이란 말 자체가 사실 중국 국뽕 냄새가 물씬 나는 회사잖아요. 화웨이란 말자가 원래 중화여웨이의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중화는 그러니까 중국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중화여웨이. 거기서 중국을 할 때 화자, 중화주의라고 할 때 화자에다가 제일 오른쪽에 위하여 할 때 위자를 따서 화웨이가 됐는데 이 회사는 아직도 그 회사의 실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장사기 때문에요. 상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최대 주주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소유가 워낙 이 분포가 잘 돼가지고요. 직원들이 0.1%씩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CEO로 알려져 있는 런정페이 또 그의 딸 멍완저우 이 사람들도 주식 지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소유일 것이다. 실제로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나와 있는 런정페이란 저분은 공산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공산당에서 통신부대에 근무했어요. 공산당 인민군 통신부대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 소유 분포도 아주 아리송한데 이 회사가 이제 얻어지는 통신장비 회사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거기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중국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계속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화웨이 때문에 미국의 보안 정보가 다 중국으로 간다는 거죠. 의심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들은 협력해서도 안 되고 기술을 줘서도 안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 대목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화웨이가 몰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때리기 전에 화웨이가 스마트폰 1등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부품은 대부분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이었고 또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체계 그것은 안드로이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구글한테 압력을 넣어서 안드로이드도 주지 마 해서 안드로이드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갤럭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끊는다? 그러면 삼성 갤럭시 과연 제대로 문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삼성도 물론 자체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대중성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에 대해서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끊었을 때 그야말로 화웨이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작 스마트폰 퓨라가 나온 걸 보니까 완벽하게 메이드 인 중국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도움 없이도 이제 자체적으로 폰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중국산으로요. 우선 여기서 AP라는 게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노트북에 CPU가 들어있다면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핵심 반도체를 AP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두뇌인 AP는 화웨이의 기린 9010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자, 저기서 가운데 있는 D램 저거 전부 삼성전자 거 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거 일부러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굴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창신 메모리란 중국산 회사로 회초포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저것은 SK 하이닉스 걸 썼는데 양쯔 메모리라는 YMTC 회사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미지 센서 사진 그 강곽 그 이미지 땡겨오는 거 있죠. 그것도 하웨이라는 중국 회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지금 중국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BOE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국산만으로서도 우리 스마트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에도 저가품 스마트폰은 뭐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최고급품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중국산으로 만들었다. 중국 언론들이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중국으로서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제 탄압, 무역 장벽을 넘어섰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보면 미국의 대중 제재가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테크 굴기를 강화하게 하는 자기네들의 이제 내생적인 기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환구, 환치우, 셔바오 같은 이런 신문의 사설은 시에시에 메이커, 아주 고맙다. 예, 미국 고맙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기술을 계속 줬더라면 우리는 이 기술이 미국산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 기술에 종속이 되어 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때려줘서 화웨이 미국 기술 안 줘 하다 보니까 중국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떤 중국으로 하여금 자력 갱생의 길을 터여준 미국에게 감사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 중국 사람들이 이 기술과 관련해서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차 보즈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차가 목을 누른다는 뜻이고 보즈는 차가 누른다는 것이고 보즈는 목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목을 확 누르고 있다. 기술 개발을 못하도록. 그것을 35개, 이것을 중국 공산당이 35개를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자, 저기서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 극복했어. 이제 완전히 극복했고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몇 가지 기술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35개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언한 이 차보즈 기술 중에 20개 이상을 지금 극복을 했어요. 기술 자립에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AP. 저 AP라는 것은요. 퀄컴이 그동안에 생산을 했고 퀄컴이 디자인을 하면 설계를 하면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을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건데 엉뚱하게 미일 무역 전쟁 와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 소비만 수출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중 간의 갈등 얘기만은 아니네요. 우리도 이렇게 된 소리를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차보저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 모든 국가 공권력을 지금 총력하고 있습니다. 35개 중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14개인데 14개. 자, 그 중에 또 하나가요. 이 스마트폰은 AP도 중요하고 또 부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운영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의 iOS라는 게 있고 또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요게 이제 양대 산맥인데 요 안드로이드를 안 주고 애플도 안 주는 이제 그런 와중에 드디어 화웨이가 자체 OS를 개발을 해서 이번에 만들어내는 이 스마트폰에는 화웨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장착이 됐는데요. 이게 1분기에 출시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화웨이 독자 모델인 OS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이 의미 있는 통계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 면에서는 더 어드밴스드된, 그러니까 제조 제품보다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더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화웨이 때리라고 안드로이드 안 줘 이러니까 중국에서 자체 OS를 개발해서 애플을 앞서버린 거예요. 안드로이드 때리다 보니까 애플도 유탄을 맞아요. 자, 이게 물론 중국의 이 기술이 과연 정말로 미국을 앞서 있느냐, 이 대목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언론들의 지금 국뽕 분위기를 놓고 보면 드디어 앞섰다. 우리는 미국의 그 기술, 미국의 무역 제재를 완전히 뛰어넘었다. 지금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화웨이가 애플에 살짝 뒤졌지 않습니까? 금액 기준으로. 그런데 올 1분기에는 화웨이가 애플을 앞섰어요. 이렇게 최초로 화웨이가 애플을 앞선 통계가 중국 언론을 지금 완전히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축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중 제재를 하면서 부품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인데, 박사님 말씀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또 한면으로는 우회적으로 부품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산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미국으로서는 고민인데요.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거니까요. 예, 이제 부품 자체보다도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장비 만드는 회사, 을이면서도 값보다도 더 센 을, ASML. 네덜란드 회사죠. 네덜란드 회사. 이 네덜란드 회사가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ASML 실적이 나왔는데요, 중국에 팔지 마라 그랬거든요. 1분기 실적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자, 네덜란드 사람이요, 어떤 동향과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일본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일본을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예수교 가져오려면 나가라 이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예수 퍼뜨리지 말라면 우리 안 퍼뜨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나카사키 등의 네덜란드 마을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일본과 협력을 했고, 일본에 그 중세시대 때 유명한 학문을, 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서양학을 받았는데 그 난학이 바로 네덜란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의술, 기술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만든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총이라는 것이에요. 조총. 그 조총을 들고 1590년에 한국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구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을 구한 것이 네덜란드이기도 하죠. 자, 그런 ASML,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좀 말씀을 드렸냐면, ASML 돈 되는 것이면 다 한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특성이 그렇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습니다. 더치페이란 말도 네덜란드 얘기잖아요.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낸다 하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깔끔하지만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가졌는데, 미국의 ASML 제재, 자, 미국이 중국에 팔지 마 했는데 ASML 절반이 중국 차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ASML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2차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ASML을.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계속 팔고 있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소식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화웨이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ASML의 이제 중국 판매 비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또 어떤 반응을 앞으로 내놓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요, 재계 소식도 좀 살펴보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경영진부터 먼저 나서서 임금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덜 받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자리의 무게가 곧 책임의 무게라는 어떤 상징적 장면 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도 국내에서 대규모 적자를 낸 기업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 경영진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당연히 적자 냈으니까 예상대로 보수도 좀 줄여서 받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조선 27분의 임금님 중에서요, 가장 존경받고 있는 세종도양은
그 해에 흉년이 들면 음식 곡기를 끊었습니다. 굶었어요. 동참을 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재정 회사가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 한 푼도 아니고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난 회사들을 보니까 적자가 1,000억이 넘게 났는데 지금 명단에 나오시는 참 이분들이 그 1,000억 이상 적자 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20억 이상 보수를 받은 분의 참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이름들입니다. 예. 네. 자, 명단을 한번 보시면요. 이수화학의 회장님, 김상범님은 회사가 1,000억대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 본인이 받아간 보수가 161억. 뭐 회사에 만약 저 급여를 안 받아갔다면 적자를 상당 부분 메꿀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메이저 기업 중에서는 두산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두산의 박정원, 박지원 회장님 형제예요. 형은 84억, 동생은 두 군데서 54억. 이 두 분 합치면 거의 뭐 15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 동국 그 제강이라는 회사, 이쪽은 또 오나들이 홀딩스의 회장, 부회장님. 그다음에 SK는 박정호 부회장님, SK 하이닉스 스퀘어. 지금 SK 하이닉스 작년에 엄청난 적자였고 SK 스퀘어도 투자회사로 창업을 했는데 엄청난 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급여는 정말 많이 가져갔습니다. 또 김동관 회장 지금 승계 작업 중이잖아요. 아직 뭐 연세도 그렇게 많이 아닌데 하나솔루션 적자인데 30억 이상 가져갔고 이 밖에도 최태원 회장도 25억, 특히 GS건설 순살자이로 유명한 이 허창수 회장도 회사가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습니까? 여기서 24억 9천만 원. 또 롯데 신동빈 회장, 롯데도 지금 롯데호텔 상당히 어려운데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직원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어려운데 우리 직원한테는 급여 깎자고 해놓고 우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굳이 제가 이분들 역성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혹시 뭐 지연 성과금이나 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정이 있지만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네. 다른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환난상유리라고 해서 어려움에 동참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실제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요. 저기 또 일부 바닥으로 나와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급여를 전부 반납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원 급여와 또 직원들 급여 간의 비율 이게 얼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그 격차가요? 예,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직원 평균 급여를 분모해 놓고 임원 평균 급여를 분자해 놓습니다. 그것이 지금 CG 그래픽에 나오는 임직원 연봉 격차 지수라는 것이거든요. 신세계가 가장 크다는 거죠, 격차가? 예, 신세계 정용진 우리 회장님, 그다음에 정유경, 그다음에 그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 또 아버지인 정재현 이분들이 다 임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엄청난 금액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계 회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마트 적자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신세계 임원들은 그러니까 직원이 평균 5,400만 원을 받을 때 임직원은 10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저기는 다른 거 뺀 거예요. 스탁옵션 같은 거를.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바로 저 지수 직원 평균의 몇 배 이상을 못 받게 하자. 그런 법안을 적용하는 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사실 회사별로 뭐 임금 오르는 구조나 속도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격차가 크면 젊은 직원들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원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회사가 잘 될 때는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적자일 때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흑자라 하더라도 직원들 평균하고 차이가 너무 크면 자 지금 20대 그룹의 임직원 평균 급여가 11배인데 신세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19배나 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가 어렵다. 직원들 동참해달라.
그리고 최근에는 신세계 직원들 명예퇴직하자 이런 게 사실 명퇴 실적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신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 통계도 좀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롯데, 두산, SK, 한화 이런 것들이 또 특히 많이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데요. 자, 우선 이 두산 같은 경우는 가계도를 좀 한번 올려주시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제3세대 박용곤, 박용호, 박용성, 박용형, 박용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이래 물으면 다 두산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돌아가면서 회장 하시니까 회장 재직 시절에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회장이 아니더라도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많이 가져가는 지금은 4세대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박정훈 회장, 박지원 회장, 박혜원 회장이 지금 박용곤 회장의 다 자녀들이거든요. 또 박용호 회장, 박용성 회장들의 자녀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급여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회사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의 신동빈 회장님이 여러 회사에 동시적으로 지금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열사마다 받는 돈이 상당하신 거겠죠? 네, 한 분이 능력이 이제 뛰어나지만 우리 같으면 한 10개 회사에 임원이 돼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가기가 어려운데 뭐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직원 평균 연봉과의 차이가 크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뭐 이런 측면을 지금 재벌닷컴이 지적한 얘기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특히 MZ 사원들의 경우 이제 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룹에서도 살펴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